카롤 라보르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K2 흑표 전차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해야 된다. 2025년 9월 9일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영국을 가로지르러 갔다는 건 니은자 모양으로 공격을 했다. 메디나,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인데 이걸 영국 측면을 다 해가지고 쐈다. 미국에 지금 소문이 쫙 퍼졌어요. 네타냐후한테 이제 트럼프가 쌍욕을 했다. 미국과 친하고 주변 아랍 국가도 친한 엄청나게 중요한 미국 동맹국이었다는 거죠. 네팔은 2025년 9월 8일 플랫폼 차단에 항의하는 MZ세대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팔은 고위층의 부패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집단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만 침공용 무기를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부분에서도 전쟁이 났을 때 항공모함 대응 전력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정장비들 중심으로 퍼레이드를 했다. 신특수무기, 드론 무기, 레이저 무기,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 무기까지 기술 개발에 위협적이다. 기자님, 폴란드 총리분께서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 모든 어떤 내각에 참여석한 폴란드 열병식에서 K2 전차 1000대를 사겠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저도 사실 보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폴란드어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폴란드 매니아들이 난리를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카롤 라보르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 우리로 치면 10월 1일 열병식 하는 것처럼 열병식 했는데 러시아의 위협이 변함이 없어가지고 국방력을 계속 키우겠다는 선언을 이제 길게 했는데 그 선언 와중에 K2 흑표 전차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언급했는지 번역기를 사용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산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해야 된다. 요게 약간 의미가 좀 깊어요. 왜 의미가 깊냐? 이 폴란드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이고 사실 K2 전차 계약은 전임 대통령 당이 달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K2 전차의 수출 이런 데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혹시 폴란드의 정부가 바뀌면 방산 수출이나 한국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대통령님이 1000대를 이렇게 사겠다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도 좋지만 그만큼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니까 위협적이다. 우리가 잘 대비해야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K2 전차 1000대를 보유한다. 이 1000대의 수량은 사실 초기 지금 2차 계약이고 1차 계약까지 했을 때 우리가 언젠가는 최종적으로는 1000여 대의 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하겠다. 요런 게 나온 게 폴란드 협의 내용이었고 지금 현재 2022년 7월에 대한민국과 합의한 도입 계획은 초기에 180대가 도입되고 지금 올해 이제 추가 물량이 도입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미 1000대 이야기가 나왔으나 2년 단위로 6번의 이행 계약이 남아있어요. 지금 2번이 진행되면 4번이 있는데 나머지 4번을 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요게는 또 폴란드 입장이나 생각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폴란드가 한국 무기만 지금 수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는 한국 무기가 정말 이제 중요하니까 폴란드의 한국 무기 구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외에도 이제 독일에서는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수입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하이마스 로켓이라든가 아니면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AH-64 아파치 헬기 같이 여러 나라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를 도입하는데 그러면 굳이 왜 K2 전차 이야기를 했는가? K2 전차가 신형 계약이고 납기를 제일 잘 지키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뭐 독일이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계속 사왔으니까 특별히 특이할 건 없고 거기다가 한국산 무기 계약이라는 게 초반에 많이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고 싶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물론 유명하죠. 뭐 K-팝 데몬헌터스 있고 K-문화 폴란드에서도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미제나 독일제에 비해서 한국제에 사는 게 맞아? 이런 여론이 2022년 7월 계약할 때는 또 상당히 있었어요. 요게 물론 K2 전차가 운용되면서 그런 우려가 불식되었지만 이것을 아예 못을 박았다. 한국을 예로 들어서 우리의 그러니까 폴란드의 방위 사업을 키우고 그다음에 폴란드의 전력 증강했다는 의지가 압축된 단어가 바로 K2 흑표 전차를 원래 계획대로 1000대를 보유해야 된다. 요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그 열병식을 봤는데 K2 전차들이 이렇게 막 줄지어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총리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 대통령께서는 이게 한국 무기를 우리가 더 사야 된다고 좀 이렇게 내각을 설득하는 그런 자리인가요? 국민들을? 그 한국 무기뿐은 일단 일종의 사실
상징이고 전체적으로는 다 전력 증가를 이루겠다 이런 의도라고 폴란드 측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다만 이제 그걸 상징하기 제일 좋은 무기들이 여러 무기들 중에서도 K2 흑표 전차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요게 또 기분 좋죠. 왜냐하면 하이마스라든가 아파치 다른 무기를 예로 들 수도 있는데 한국산 무기를 예로 들었으니까. 다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폴란드의 무기 구매는 독일과 미국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차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KF-21도 이제 폴란드에 판매해야 되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장고5-3 잠수함에 대한 판매가 있는데,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35 요것과 경쟁을 해야 되고, 잠수함의 경우에는 독일의 타입 212CD 잠수함이라는 것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폴란드가 우리한테 완전히 올인한 것은 아니고 미국과 독일을 경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숙제는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에 대해서는 이게 방산 수출에 대해서 잠깐 제가 투자 관점에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수출이 사실 지금까지 뜨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비공개 수출, 비닉 사업 수출이 너무 많았어요. 국내에서도 사실 몇 가지 무기 체계는 정확하게 몇 개를 사가지고 얼마를 한지 요게 공시 의무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의무 계약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혼란스러워요. 이게 어디 팔렸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 계약이 수출 계약에도 있어서 주로 중동 국가랑 계약하는 방위사업체들은 계약 금액이 몇 조 원이라는데 어디에서 계약을 하는지 몇 대를 사는지 비공개 이렇게 해서 멘붕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럽 수출은 그 점에서 조금 달라요. 중동과는 다르게 이런 수출 금액에 대한 엠바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그 다음에 천무, 그 다음에 FA50 경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랑 공시를 보시면 이게 꼬박꼬박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동남아 국가 혹은 이제 아프리카, 중동 지방에서도 일부 이제 못 사는 국가 이런 것들을 나라와 좀 계약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시장을 뚫어야 된다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고, 폴란드 외에도 다른 유럽 시장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거래하고 납기나 돈 이런 걸 우리가 빨리 납기한 만큼 걔도 돈을 제때 주니까요. 폴란드는 돈 잘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수출된 무기 가격 납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K2 흑표전차 제일 처음에 2022년 7월에 계약해서 12월에 첫 열대가 도착이고, 요거는 진짜 번개불에 콩 볶아먹는 속도인데 한국 육군이 사실 좀 양보를 해주셔서 전력화된 물량을 일부 돌려서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 133대,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이제 133대가 인도됐고 곧 180대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게 1차 계약이고, 요게 그게 33억 7천만 달러 이게 그랬는데 2025년까지 납품이 완료되니까 계약 첫 해 사인을 한 뒤 3년 만에 180대의 전차가 인도된다. 요거는 어떤 거랑 비교를 해야 된다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탈리아나 노르웨이의 그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한국의 흑표 전차를 이겨서 선정은 됐어요. 그런데 100대 뭐 70대 공급하는데 5년 7년 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다 변명할 거리는 있어요. 특수한 장비를 달거나 그 나라 요구사항에 맞춰서 추가 개발 기간이 걸린다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K2 전차의 납기는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1차 계약의 빠른 납기가 2차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야, 얘들은 진짜 제 시간에 들어오는구나. 지금 독일, 미국 전차는 제 시간에 안 들어오는데 요게 중요하고, 그래서 올해 6월에 했던 2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180대, 그리고 그중에 60세대는 폴란드에서 현지 공장을 지어가지고 현지 생산한다. 이게 8조 8천억 원. 그리고 2026년에 이제 처음 2차분이 납품된 예정이라는 것은 1차 계약 끝나고 이제 쉬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타임 없이 계속 폴란드에 전차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8년 예정인데, 그래서 3차 계약이 2027년 6년경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 폴란드 대통령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1000대를 목표로 한다면 203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계속 1년에 150대씩 납품을 해야지 이제 7, 8년 만에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150대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 전차를 많이 가진 나라는 미국이 있지만 미국에서 가진 전차는 생산 라인은 별로 없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전 세계에서 전차가 제일 많은 나라가 아직 그 의외로 미국이에요. 원래는 러시아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소모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M1, A1, 에이브람스 전차가 7,000대 정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생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생산 라인을 늘리거나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전차를 가져가는 거는 사실 우리보다 빠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고를, 근데 신규 개발, 신규 생산을 하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늦을 수밖에 없다. 걔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소화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우리 K9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는 정식 수출 전에도 폴란드의 그 크랩이라고 하는
자주포, 그러니까 차체만 수출된 게 있고, 차체와 포탑이 세트로 처음 수출된 거는 2022년 12월에 첫 24문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에. 그리고 현재까지 96문이 인도되었고, 1차 계약의 수량은 212문 24억 달러인데 2026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계약이 2023년에 일어났는데 요거는 2027년까지 납품될 예정이고 요게 150문 이상입니다. 3차 계약은 일단 폴란드에서는 일단 K9은 3차 계약은 없을 것 같아요. 400여 문 이상의 K9 자주포가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는 또 제안하고 있는 게 K9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사업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지금의 K9 그러니까 폴란드군에 공급된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해서 뭐 발사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화력을 더 좋게 하는 것을 아마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18문 이게 5조 원 그리고 2024년 2차 72문 요거는 이제 폴란드 현지 생산 60대가 포함된 2조 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게서 이 계약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천무 다연장 로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발사한 트럭 그다음 로켓이 있는데 발사하는 트럭 자체는 2차 계약에서 마무리되지만 로켓 생산은 앞으로 계속돼야 돼요. 원래 이 다연장 로켓이란 거는 발사대가 예산이 2, 로켓 구매 예산이 8 이렇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현지의 천무 로켓 공장을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고 요것은 중동에 이어서 두 번째 현지 천무 생산 공장입니다. 로켓의. 그래서 그 생산 물량이 또 몇천 발, 몇만 발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FA-50 경공격기는 기존에 한국 공군이 쓰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FA-50 GF 버전이 2023년 7월에 1, 2호기 도착했고 2024년에 인도가 완료돼서 현재 운용 중입니다. 여기서 2차 계약 FA-50PL이라고 해가지고 신형 A사 레이더 그 다음에 좋은 무장들을 신규로 탑재하는 요 계획은 36대 4조 원 계약을 해서 2028년이 이제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K9 자포 요것들 공통점이 한국군이 쓰는 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다가 K2 전차의 경우 한국군보다 좋은 PL 버전이라는 게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고 내년부터 그래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들어가는 건데 FA-50도 마찬가지로 36대의 경우에는 한국 공군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한국 공군 FA-50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개발 기간이 좀 들어가요. 지금 사천에 갔을 때 봤을 때는 사천에 제가 가가지고 FA-50 폴란드 버전의 시험 모델을 봤는데 레이더가 신형으로 바뀌면서 그걸 테스트하고 있는 걸 이미 진행 중이고 다른 것도 원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K2 전차나 자주포 그 다음에 천무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했을 때 3년에서 4년 안에 지금 2차분 혹은 전체 부가 납품이 완료됐어요. 그리고 빠르면 작으면 이제 1년에 60여 대 많으면 1년에 180대씩 공급했는데 이런 공급량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독일, 러시아, 미국 전차 보유량이 많은 것과 생산 지금 능력이 많은 거랑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정도 물량을 이 정도 단기간에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공급 속도는 현재 세계 최고다라고 국뽕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투기도 이제 자동차처럼 신규차 시장,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이 있듯이 중고 무기를 산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빨리 공급해줄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미국같이. 그런데 요거 전투 무기 같은 게 한 번 쓸 때 30년 이상을 쓰는 걸 전제로 하고 중고 제품이라는 게 포장만 뜯었어요. 미개봉 신품 이런 거 없거든요. 다 이제 훈련들을 한 노후한 장비이기 때문에 신규 무기 시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품은 우리가 최고다. 네. 그러면 기자님 폴란드에서 이렇게 이미 우리나라 무기도 많이 사고 다른 나라 것도 사실 많이 샀잖아요. 근데도 더 무기를 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폴란드의 안보 위협은 증대되는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공급 그러니까 타국의 공급 능력이 많이 제한되어서 점점 폴란드는 한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최근 그러니까 얼마 전 2025년 9월 10일에 새벽에 러시아 드론 수십여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폴란드의 공군기가 이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정말 폴란드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원래는 폴란드 영토에 러시아 미사일이 한 발 두 발씩 떨어지고 이런 건 괜찮은데 자폭 드론들이 수십 대 오니까 국경 지방의 도시들은 공항을 폐쇄하는 것은 물론 대피 명령도 내리고 전투기도 지금까지 몇 대가 출격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했는데 최소한 수십 대가 출격한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그중에 격추를 한 것들 중에서 미국 전투기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해요. 드론형 무기체들이 폴란드 군 작전사령부가 자국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했다 발표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SNS에서 폴란드 영공에 이런 침범에 대한 대응 작전을 하고
있고 무기를 사용해서 격추하겠다. 이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해서 나토 집단 방위 조약을 이제 적용을 하는가. 요게 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폴란드는 나토 국가인데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침략을 위한 방어를 나토 국가들이 같이 해야 된다. 이게 집단 방위 조약인데 여기까지는 작동을 안 했어요. 내가 보기엔 트럼프가 중간에 러시아랑 폴란드 사이를 중재했다는 의심이 드는데 정확한 이제 팩트가 확인된 것은 아니고 나토가 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났죠.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공격해?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 이 정도 생각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동시에 침공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 된 사건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빠르게 전력을 증강해야 되는데 독일, 프랑스, 미국 생산 능력 부족하고 훈수는 많이 둡니다. 최근에 이야기 내고 있는 게 EU가 그 집단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사는 자금 같은 거를 EU 차원에서 빌려줘요. 각 정부한테. 근데 유럽산 우선 구매를 하라고 이 유럽산 우선 구매의 가장 큰 수혜자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한국의 방위 사업이나 이런 무기들을 EU 예산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정확히 프랑스는 프랑스산 무기만 사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면 안 되니까 EU 지역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매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의 K2 공장, K9 공장, 천무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현지 생산하면 유럽산 무기가 되니까 EU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 계산까지 들어간 게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폴란드는 사실 기술 방위 사업에 대해서 나름 한가닥 자존심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차이가 벌어졌지만 198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폴란드였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탱크나 무기 생산 이런 것들도 조금 했는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방위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사실 폴란드 사람들은 자존심이 좀 상한 게 있어요. 한국이 1970년대에 아무것도 못 만들때 우리는 탱크도 만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쉽다. 요런 건데 요거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K2 전차에서 K2 PL 같은 경우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때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K2 PL 버전, 폴란드 버전 그 K2 흑표 전차가 유럽 시장 공략용 전차 모델이 되어서 루마니아나 다른 주변 뭐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데다가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폴란드가 너무 경쟁이 커지니까 머리가 커지면 또 한국한테 또 경쟁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 쉽지 않은 이유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뭐 조립하거나 최종적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건 되는데 소부장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들을 이런 국가들이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한국산 부품으로 들어간 무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관점으로 보면 되고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한 방위사업 육성은 단순히 이제 경쟁자를 새로 만들어주는 이런 손해보는 행동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 상생 발전해야지 이 방위사업 수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의 소부장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도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이게 대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폴란드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방산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좀 힘들기도 했던 점이 소부장을 다른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많이 수입해왔는데 방산물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소부장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이러면 부품이 모자라지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정부 지원을 해서 키워놔서 방산의 소부장은 상당한 규모인데 이게 지금의 시대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이거 기술 이전하니까 또 인도네시아 생각난다. 이거 또 먹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 그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기술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분해하듯이 옛날에 공부를 해서 우리가 사실 일본 차를 많이 분해해가지고 그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기술력이 높아진 거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제품을 분해해서 노하우를 쌓으려면 그 만든 사람 수준의 지식이 있지 않으면 자기 지식으로만 이해가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왜 구조가 됐는지 일단 경험적인 부분에서 따라갈 수가 없고 두 번째로 현대전 무기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령 이제 지금 계속 K2 전차 이야기를 할 때 K2 전차는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냐 이 개발을 1990년대 말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했어요. 그때 막 이제 펜티엄이 막 나오고 했을 시절에 컴퓨터를 여러 대 모아서 MNS 그러니까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K2 전차
전차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설계한 대로 이제 나왔을 때 전차포를 어디에서 쏘면 뭐가 위험하고 어디가 터지는지를 정말 열심히 계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신러닝의 시대인데 그때 머신러닝도 없고 그냥 진짜 생 노가다로 데이터를 뽑아가면서 가는 거였어요. 요런 MNS 능력 같은 것들은 ICT 산업과 제조업이 같이 발달한 나라들이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둘 다 하는 나라들은 정말 전 세계에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기술 유출이 되기 쉽지 않은 게 타이거 아이 사건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거의 높으신 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방위사업에서 큰 책임을 맡으신 분한테 한번 들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F-15K 전투기에 들어가는 적외선 추적 장비 타이거아이라는 걸 운영했는데 정비를 하다가 원래 매뉴얼보다 조금 더 드라이버를 더 돌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품 3개를 꺼내야 되는데 한 5개를 꺼냈단 말이죠. 그러자마자 미국에서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바로 한국에 항의가 들어오고, 아, 너 기술을 빼내려고 했나, 왜 분해를 했냐, 역설계를 하려 했나, 이렇게 해서 외교 문제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는 그 좀 책임 있는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게 협상이 아니었대요. 거의 골방 같은 데 갇혀가지고 너희들 반성한 걸 보여주면 우리가 같이 하겠다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태도를 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안티 템퍼링이라고 하는 신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분해를 해도 이걸 잘 파악을 못하도록 공학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역설계를 위해서 뭔가 부품을 뜯어내면 그걸 거꾸로 알아낸 능력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기술 개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전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 하드웨어 부품을 그대로 모방해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임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뜯어서 뭐 파일을 복사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런 복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 국방 선진국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블랙박스화돼서 알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선진국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밑에 애들은 우리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역분해, 역설계 이런 걸로는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력을 해서 파일을 나눠 먹더라도 유럽을 공략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그 돈 가지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또 나아가는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말이 정확하고요. 그래서 현대 로템 K2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되긴 덕분에 K3라고 하는 차세 전차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결국에는 기술 개발도 있는 거다. 업체가 돈이 없을 때는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를 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한 현대로템, LIG 덱손, 한국항공우주사업, 하나시스템 모두 다 여윳돈이 많아지니까 자체 R&D를 시작했어요. 이러면 이제 개발도 빨라지고 업체 자체의 기술력도 높아지게 되는 선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님, 이스라엘이 카타르의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목표로 2,000km를 이스라엘에서 날아가서 카타르를 폭격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2025년 9월 9일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했는데 총 12대의 전투기 F-15 8대, F-35 4대를 동원해서 10발의 공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홍해 상공에서 발사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한 후 도하를 타격했다. 그리고 이곳은 총 1,500km가 넘는다 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공격 경로가 괴랄합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고 언론 공도를 사용해가지고 추정된 경로인데 여기 홍해가 여기고 지금 폭격된 카타르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가로지르러 갔다는 건 요렇게 90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니은자 모양으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공격했을 때 이 공격 거리가 지금 메디나, 리야드 요런 중간에 있는 데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도시인데 이걸 영공 측면을 다 해가지고 쐈다. 요게 일단 문제가 있고요. 미사일이 우리나라로 치면 막 서울, 부산, 대전 이런 데 지나간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능했던 게 공대지 탄도탄이라는 신개념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신개념이라서 이스라엘 최초로 쓴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군이 미그 31이라는 전투기에 킨자리라는 미사일을 사용한 게 최초의 사례인데 원래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하면서 날아가면서 떨어지는 이런 거라서 지상에서 지상에 쏘는 건데 요거를 비행기에다 달았어요. 요 비행기에다 달았으면 이게 속도도 더 빨라지고 어디에서 발사한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습 지점을 알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지 탄도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미사일 장착하는데 요게 한 2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미사일보다 더 무거운 그런 거를 이제 F-15에 다른 거죠. 이거를 요렇게 자기 이스라엘 영공에 엄청 멀리 떨어진 데에서 이 바다에서 쏴서 여기 카타르까지 갔으니 니은자 형태로 갔다니까 이게 엄청난 공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타르가 폭격당한 이 건물 사진들을 봤을 때 이 완전 시내거든요. 카타르가 아시다시피 그렇게까지 큰 나라가 아니고 도하 한복판에 이 폭격이 떨어졌습니다. 도하 르카타피아 지구의 정부 소유 주거 단지라 해서 제가 저도 이거 어딘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취재하면서 찾아봤는데 도하 월드컵 경기장이 일어난 데랑 그렇게 안 먼 데였어요. 여기가 고급 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나라
나라, 그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니고 서로 싸우겠다고 하는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미사일로 공습했다. 그래서 하마스 정치국이 본부로 사용하던 건물이 타격당해서 이제 후속 협상가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5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목표로 한 결과는 실패했어요. 실패했나요? 실패해서 문제가 더 커지긴 했죠. 이스라엘이 목적으로 했던 그 고위급 지도부는 사살에 실패하고 뭐 이제 주변부 인물들만 살해했던 맞습니다. 하마스 수석 협상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직접 평화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살아남았고 협상가의 아들이라든가 관리자 경호원들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무서운 일인데 카타르 항공 들어봤을 거예요. 다들 한국에도 인천공항에도 옵니다. 카타르 도하 월드컵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과 카타르를 공격한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국가를 공격했다는 게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욕설까지 해가면서 네타냐후 총리를 비난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알아봤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는 미국에 지금 소문이 쫙 퍼졌어요. 네타냐후한테 이제 트럼프가 쌍욕을 했다. 이게 제 워싱턴에 있는 기자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가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썰로는 욕설까지 했다는 게 이제 쫙 퍼졌다.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소문이 퍼지거든요. 거기도 이제 단톡방에서 퍼지거나 SNS 퍼지는 정보 이런 썰 같은 게 있어서 썰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많이 퍼지고 있다. 그리고 공식적인 언론사의 보도로는 화가 난 건 확실하다. 요까지는 모르겠다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공에 대해서 전체 상황이 기뻐하지 않는다 불만을 표시했는데 미국은 공습 발생 수분 전에 통보받았고 트럼프가 통보받자마자 카타르에다가 전화를 걸었는데 공습이 끝나고 10분 있다가 카타르한테 연락이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공중발사 탄도탄이 명중하기 직전에서야 이것을 탐지를 해가지고 이걸 알게 된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기자들한테 전체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사실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가 잘 협상을 해서 평화협정을 이뤄서 노벨 평화상 받는 거 꿈꾸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인지들이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원래 네타냐후랑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사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나게 친하거나 친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미국이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친하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트루스 소셜의 그 SNS에서 길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결정이 내렸고 내가 하자고 한 거 아니다. 나는 평화 중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있고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인 카타르 이건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카타르 내부의 일방적인 폭격은 이스라엘이나 미국한테 더 득이 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트루스 소셜 SNS에서 말했고 네타냐후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극도로 불쾌함을 표시했다. 라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멘트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극도의 불쾌감이 욕일 수 있죠. 저는 사실 거기에 한 표를 하고요. 전화 한 번 한 거 아니고 이제 2번 했대요.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화할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두 번째 전화할 때는 보다 차분한 어조로 공격이 성공했는지 물었고 네타냐후는 확실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게 또 할 거면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또 실패를 했으니까 더 화가 난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여러 신문을 종합해보면 트럼프가 heated, angry, it's unacceptabl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영어 못한 거 죄송합니다. 어쨌든 센 발언을 한 것은 맞다. 그리고 wasn't wise 그러니까 얘는 똑똑하지 않다.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냐까지는 맞는데 F워드를 쓸 수도 있고 기타 욕설을 썼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게 이번 네타냐후의 카타르 폭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지금 어쨌든 욕을 했을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바보 같은 짓 했다고 지금 격렬하게 비난을 한 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제거를 위해서 그동안 레바논도 폭격하고 이란도 폭격하고 다 그냥 주변국 다 폭격했잖아요. 근데 왜 요번 카타르 폭격에 대해서만 중동국가,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가 맹 비난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카타르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카타르가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카타르는 이제 이란과 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란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랍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있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걸 좀 카타르의 행동을 많이 싫어해서 막 봉쇄도 하고 문제가 있던 것 나라인 건 맞습니다. 알자지라도 카타르에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아랍 국가 왕족들이 비난하기도 해가지고 요런 문제도 있지만 요거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은 미국과 친하고 그리고 주변 아랍 국가도 친한 엄청나게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었다는 거죠. 카타르는 도하에서 아랍 연맹과 이슬람 협력기구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게 일어난 것이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일단 사우디 이분 나라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것들 다 들어줬고 카타르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에서 유효한 것은 없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휴전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사실 휴전 협상을 중개한 국가도 카타르였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국가가 카타르였던 거예요. 예. 중재국이. 예, 중재국을 폭격을 또 했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걸프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이 자국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경고가 됐는데 이게 결국 미국이 동맹국이 맞나?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타르는 앞서 말한 대로 사우디랑 관계가 나쁘지만 튀르키예와 미국군이 주도하는 아주 친서방적인 국가입니다. 미군이 카타르에 있어요? 예,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로 사우디나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기지보다 훨씬 더 큽니다. 10,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미 중부사령부, 미국의 중부 기준은 지구를 기준으로 지구 중간 부분이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센트컴의 전진본부도 있고 이 미군 기지에 영국군 전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리크 빈 지야드 기지라고 2015년부터 튀르키예와 카타르 연합군이 진주하고 있으니까 아랍의 거두인 튀르키예 그다음 미국까지 진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친서방 국가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군 5,000명, 미군 10,000명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카타르는 정말 미국산 무기도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카타르도 가지고 있습니다. F-15, 우리나라는 F-15K 버전이고 카타르는 F-15QA 버전인데 카타르군 F-15가 더 성능이 좋아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투자한 건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이렇게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고 동맹인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 그것도 시내 한복판에? 두 번째로 아니 이스라엘 무기로 공격했는데 이 미국산 무기가 격추를 하나도 못했네? 탐지도 못하고 격추도 못했다.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카타르뿐만 아니라 이 미사일 공격 경로에 사우디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렇죠. 사우디 영토를 그냥 가로질러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우디 대공 방어도 사실 패트리어트 쓰고 F-15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로 이스라엘 무기를 어떻게 막지? 못 막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 중동 국가들은 미국산 무기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했는데 그게 다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만약에 척을 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위협이 되는 거라서 지금 현재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냐. 사우디랑 카타르 제가 사이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 사이가 지금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 같고 사우디의 그 MBS 모하비드 빈 살만 왕자 엄청 파워맨으로 유명합니다. 중동 국가들을 위한 무장을 그러니까 재무장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굴릴 것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미국산 방어체계 패트리어트라든가 F-15를 다 피할 수 있는 이유 뭐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다 패트리어트랑 F-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 쓴 것도 일단 F-15 전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미국산 무기 정체나 이런 것들 데이터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피하는 법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이 그 장비나 이런 것이 묻지 않은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유럽산이 될 수도 있고 한국산이 될 수 있지만 유럽은 최근에 이스라엘제랑 협업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무기를 받아서 유럽산 무기를 하는 것들이 독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KF-22 전투기, 청궁, 엘셈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무기 이런 게 안 들어갔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일부 인터넷에서 KF-22 레이더가 이스라엘제 기술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혐한 미디어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상한 애들이 지어낸 거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만든 것을 테스트하는 걸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게 와전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스라엘 무기로 정말 적합한 게 또 이 K 방산 무기고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이제 많이 중동 방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어떤 게 있냐면 카타르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군이 카타르까지 가서 훈련도 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우리가 끌고 가서 카타르 육군과 합동훈련을 했을 때 또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2 전차가 원래 3km 사거리인데 5km 사막 지방에서 이제 표적지를 해서 쐈는데 그것도 맞고 기동도 잘해가지고 카타르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제 걸프 국가들 특히 돈 많은 국가들은 이스라엘은 상종도 못하겠고
근데 이란은 어떻게 상대를 해야겠고 유일한 답은 유럽산 혹은 튀르키예산 그다음에 한국산인데 이번에는 튀르키예군도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카타르 도하에 주둔했다 했잖아요. 네. 얘들도 아무 역할을 못했으니까. 아, 튀르키예 무기도 이걸 막아주질 못했다. 예. 방공망이. 예. 그리고 튀르키예가 방공 시스템이 이제 막 개발된 와중이라서 한국보다 15년 정도 늦습니다. 10년에서. 그래서 천궁, 엘셈 이런 것들의 대공 미사일 이게 일단 제일 수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티 드론 시스템, 드론을 이제 대규모 공격했을 때 방어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KF-22 전투기 요것들이 수입이 진지하게 논의될 것이다. 이제 미국산 비행기는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는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아니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더 가면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를 미사일로 가로지르면서까지 저기를 폭격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기본적으로 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그 다음에 협상을 끝내기 싫은 두 가지 이유가 상반된 이유가 있습니다. 협상을 빠르게 끝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인기를 얻게 되고 협상이 안 끝나고 영원히 싸우게 되면 네타냐후 총리는 영원히 집권 유지하게 되는 이런 이율 배반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기본적인 국제정책 규칙, 뭐 협상을 할 때는 뭐 휴전하고 이런 걸 따르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은근히 편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지난 몇 년간 카타르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웃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견제가 좀 있었고 카타르랑 이란이랑 관계가 또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위신을 좀 깎긴 했어도 사우디가 안 도와주면 카타르가 공격받으니까 아 카타르 너희는 이제 사우디 형님으로 좀 모시고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걸로 변화할 수도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진 않았겠지만 은근히 그렇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국이 사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신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잘 지내게 하고 UAE랑도 협정 맺게 해서 인도에서 UAE로 화물이 가고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육지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고 그게 튀르키예로 가고 유럽으로 가는 이슬람과 무슬림 세력들에게 이제 의존하지 않는 친미 국가를 통해서 가는 이런 수송로를 개발 중이라고 저희 성일광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뭐 UAE랑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이 이렇게 척지면 그거 다 미국에게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요걸 했다라는 것이 저는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결국엔 이게 친미 국가들끼리 싸움이 또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사실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데 아랍 국가들은 그게 더 심하고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서로의 그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삼몽인 이런 상황이 이번 공격에 또 영향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적인 뭐 갈등이나 있다고 해서 서로 미사일을 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 미사일을 쏘게 길을 뚫어주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남의 나라 일이라기보다는 이웃 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친해야 되는데 항상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관계에서 사우디가 어떻게 나서는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폭격을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또 이야기가 이제 업데이트가 아랍에서 반응이 나오면 또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네팔 등에서 반중국, 반불평등 시위와 폭력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인도네시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지속적인 민주화 시위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난 8월 25일부터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위는 이제 평범한 우버 기사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휩쓸려 죽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또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고위급 그 국회의원들이 주택연금이나 이런 주택수당 증액 발표하고 SNS에서 쉽게 말해서 어그로를 끄는 게 일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게 민주화 시위를 엄청나게 크게 키웠습니다. 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 붕괴 이후 가장 큰 반정부 시위로 평가되는데 이게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어색하지만 이 그 반정부 시대의 상징이 원피스 해적 깃발이라고 해요. 만화 원피스의 이 해적 깃발을 상징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고 직접적인 계기로 이야기되는 건 국회의원들의 주택수당 증액 그러니까 월 3,000달러의 주택수당을 국회의원들한테 따로 주자. 이게 한국 돈으로 3,000달러도 그냥 지금 450만 원이 넘는데 이 인도네시아 물가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말고 수당을 추가로 더 주자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받는데?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의 10배를 넘는 이 수당을 준다는 것에 분노해서 이게 SNS에서 많이 바이럴되고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한 그 우버이츠 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배달원 아판 쿠르나미안을 장갑차가 치어서 사망시킨 사건으로 폭력 시위로 확산돼서 이게 사실 한국에서 조금 문제가 됐어요. 이 장갑차에 치여서 배달기사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한국산 장갑차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반전 평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가 반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결국엔 이 시위가 너무 커지니까 일단 프라보가 굴복했다라고 평가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국회의원 수당은 삭감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9월 달에 그리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재무장관 스리무라리 안드레바티 비롯해서 5명을 경질해서 개각을 했다. 개각이 사실 루피아 가치를 하락을 초래했다 해서 이게 사실 좋은 개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전승절 방문을 원래 프라보가 참석하려 했는데 이것도 취소되었고, 좀 상황이 안정되고 시위대가 줄어드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반역과 테러로 규정한다. 그리고 바로 또 본색 나오네. 반격 대응을 지시해서 3,0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40명 이상이 기소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위가 심하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하는 척하고 지금 좀 이제 수그러드니까 또 강경 대응하는 거잖아요. 기타 다른 상황도 있는데 여기 가서 이제 다음 버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네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팔은 2025년 9월 8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차단, 이게 소셜미디어 등록제를 네팔에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등록 기간이 뭐 일주일 만에 모든 업체들이 다 내라 해서 사실상 등록을 막는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플랫폼 차단에 항의하는 Z, MZ세대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특히 네팔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 Z세대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다 막아놓은 게 사실 단순히 내가 쉬는 시간에 즐길 거리를 못하는 게 뿐만 아니라 커머스도 다 막혔다. 그러니까 이제 SNS로 해서 물건을 팔고 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것도 다 막혔으니까 생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부패 척결과 소셜미디어 복원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는데, 왜 소셜미디어 차단과 부패 척결이 섞여 있냐면 인스타 문제입니다. 인스타그램 혹시 계정을 가지신지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만 보면 전 세계 사람들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것만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만 올리니까. 예, 막 자기가 여행 간 거 맛있는 거 먹은 것만 올리고 이게 한데, 이게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이 빈부격 차이를 보여주는데 너무 심합니다. 결국에는 이 플랫폼 차단한 이유가 네팔의 부유층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 SNS를 쓰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바이럴이 잘 됐고, 옛날에 방송국에 라디오로가 있을 때는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보기 전까지 모르니까 TV에서는 그런 건 안 다루면 되고 SNS는 그걸 막을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Z세대가 아니니까 좀 꼰대의 편견일 수 있지만 너무 자랑을 좋아하는 게 부모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자랑을 한 결과가 이 대규모 시위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치인 자녀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판하는 일명 네포키드라는 신조어가 나와서 이 만성적인 부패 문제에 대한 분노로 확산되었고, 경찰과의 충돌로 최소 50명 이상이 사망했고 1,3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시대가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력 사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유튜버가 임급동이 없어졌지만 다 추천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평범한 영국 여행 유튜버가 오토바이로 네팔 여행하다가 이 국회의사당 부지르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그래서 엄청 조회수가 높아진 영상이 있는데 아마 뜰 겁니다.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와중에서 또 사실 폭력 시위라고 뭐라 하기에는 그랬던 게, 제가 그 말씀드린 영상 같은 게 보면 영국의 여행자가 오토바이를 일단 주차시키고 나서 이 모든 뭐 강화라든가 이런 걸 다 겪고 돌아왔는데 오토바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질서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지나가는 네팔 아저씨가 물 한 병 주면서 영상이 끝나요. 너 힘들었지 하면서. 단순히 못 사는 나라가 못 배워서 폭력 시위 이렇게 하기에는 또 질서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군부가 나서지 않아서 KP 사르바올리 총리가 9월 9일 사임하고 수실라 카르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는데, 이분이 디스코드로 투표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대법관을 하신 분인데, 디스코드에 참가한 사람들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제 후보군을 했다가 딱 이분이 나와서 50%가 되고, 자신은 이제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고 난 다음에 정치에서 떠나겠다, 요거를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네팔의 부유층 자녀들이 인스타그램 SNS에다가 뭐 람보르기니 타고 막 고급 시계 사고 막 호화 여행, 요트 여행 이런 거 막 너무 올려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국민들한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그전에도 사실 반정부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확산이 덜 됐는데, SNS의 확산이 이 확산 능력, 그 다음에 사람들의 분노를 정말 크게 폭발시킨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이런 고위층의 부패 같은 것뿐만 아니라 반중국 시위도 이게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반중국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요거는 국가에 따라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원래 반중시 원조였습니다. 1998년에 수하르토 정권 하에서 중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이 존재했고,
있고 학살 사건, 폭동 사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찾아서 죽이자 막 이런 걸로 해서 중국 화교들이 인도네시아 사는 화교들이 수만 명이 해외로 피난 가는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이런 이 반정부 시위에서 화교 이야기나 이런 반중국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산업 갈등 그 도시 부분이 아니라 이란 현장에서는 아직 반중국 시위가 가끔 나타나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 2023년 1월 중부 술라이시 재련소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랑 중국 노동자 간 충돌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나오는 이 자원개발 부분에서는 갈등이 남아있다. 다만 이번은 중국이 뭐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통령을 조종했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발전을 안 한 것 같고요. 네팔은 좀 더 다릅니다. 네팔은 고위층의 부패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는 집단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2017년 BRI 1대1로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네팔이 투자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나 현재까지 돈은 받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인도네시아 그 네팔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 무상원조를 안 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했는데 이 대출 받은 걸로 네팔의 고위층들이 자기들끼리 해먹은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의혹이 있고 중국도 1대1로를 하긴 하는데 네팔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봉쇄 조치를 하는 등 네팔 시민들의 분노를 좀 자극했어요. 그래서 라스타케아 에카타 아비안 요거 사실 뜻은 모릅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스와탄트라 나가라크 그룹 같은 이런 시민단체들이 1대1로가 이 부패의 원흉이다 이렇게 집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번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국회의상을 불태우고 선거를 조직한 이 MZ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시위자들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나가라 하면서 이제 중국 국기를 찍고 요건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좀 30, 40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 1대1로 정서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일단 그거보다는 또 단순하게 일단 부패를 어떻게 없애야 된다. 그래서 반중 감정에 대해서 있긴 있는데 이게 네팔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반중 감정 때문에 이런 중국을 쫓아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패한 그 정치인들을 물러나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친중 정치인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대1로 사업에서 뇌물 받아먹고 그거 가지고 경제 발전은 안 하고 중국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피해를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누적돼서 좀 터졌단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이나 군 수뇌부분들이 이제 부패했다고 이제 공격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팔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KF-21 전투기 관련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그럼 이렇게 군 수뇌부들이나 높은 정치인들 없어지면 영향이 좀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악영향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 것 같냐? 프라모 대통령이 이제 시위가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이제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규정한 거는 자기가 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프라모 수비안토 임기는 2029년 10월까지 있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하원 임기도 2029년까지 있는데 인도네시아 하원의 580석 중 470석을 집권여당 여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할 리가 없는 거죠. 80%가 다 대통령 편이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치는 한쪽으로 몰아져 있고 요것을 2029년까지 중도에 뒤바뀔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희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상원은 일반적인 우리 국회의원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약간 조직 대표, 그러니까 지방 대표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정치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성향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판사님들 이야기할 때 판사님이 어디 성향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성향이지 자기가 정치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치권, 선취 권력이 한쪽에 몰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위가 많아져봤자 이게 탄핵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긍정적인 전망이 좀 있을 거라 생각해요. 프라보 수비안토가 튀르키예 중시를 하면서 칸 전투기 계약을 하는 등 한국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수비안토가 아무리 그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 해도 민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단순히 포퓰리즘 정치 대신에 진짜 산업 개발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KF-21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튀르키예 칸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이렇게 할 기술과 생산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투기 라팔이라든가 미국 전투기는 그런 생산 기반을 주지 않고 오직 한국의 KF-21과 협업을 해야지만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이 다시 이렇게 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앞서 말했듯이 선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프라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프라보가 좀 정신을 고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집을 부릴 수 있으면 우리한테는 좀 더 불리해지겠죠. 인도네시아와 그럼 우리나라 KF-21 수출 협력은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에 큰 뉴스가 나와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가짜였고 인도네시아 군사 전문가 알만 헬바스 알리라는 사람이 주장하기 KF-21을 48대를 구매하기란 기존 계약을 뒤엎고 10대만 사자는 주장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가 원래 내야 될 개발비 1조 6천억 원 중 6천억 원만 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남은 1조 원으로만 KF-21을 구매한다. 그래서
그래서 1조 원으로 KF-21 10대만 사겠다는 뉴스가 있어서 이 뉴스의 출처로 지목된 알만 헬바스 알리라는 사람과 직접 이메일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받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KF-21을 좀 열심히 구매하고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1조 6천원 쪽에 1조 원을 깎았는데 이 깎은 것을 한국한테 안 주지 말고 싹 입으로 닦아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모자란 건 사실이니까 남은 1조 원을 좀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환하는 계획을 잡고 한국이 허락하면 이 1조 원과 플러스 추가 예산으로 48대의 KF-21을 구매해야 된다. 요게 이 사람의 주장이라서 다행히 KF-21 10대 사겠다는 뉴스는 가짜뉴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KF-21 생산을 위한 설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PTDI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처럼 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그 기업에 공장 부지 세워놓고 인도네시아가 KF-21 일부 부품을 생산해요. 뭐 보조 연료탱크 한쪽이라든가 파일런이라고 해가지고 무장장착대 이런 약간 하청 느낌으로 이미 우리가 입감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 부품 생산을 위해서 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과 별개로 또 LIG 넥스원과 PTDI가 MOU를 맺은 것도 좀 주목할 만한데 LIG 넥스원은 KF-21의 일부 부품만 생산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미사일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6월달에 일어난 인도 디펜스 전시회 인도네시아에서 무기체계 생산 판매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요거는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LIG 넥슨 무기를 생산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겠다. 그 생산하는 내용은 청상어 경어래, 그다음에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 기궁 130mm 유도로켓 비룡, KGB 이 태국에서 썼던 이 유도폭탄들을 인도네시아 생산한 공장을 지어서 동남아 생산 거점으로 삼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KF-21의 협력은 지금 당장은 뭐 갑자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발 빼겠다 도망가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도네시아 정치인들 부패했다고 하는데 이분들 이 시민혁명으로 물러나고 깨끗한 분들 올라오면은 KF-21 자금 잘 내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우리나라가 또 너무 착하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부당한 로비 그리고 해당 지역의 법률을 존중하는 기본 질서가 방위사업청이 이고 있어요. 요것 때문에 우리 경쟁자 사실 프랑스가 좀 더티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문이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기거래가 되면 우리가 또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의 나라 정치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장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우리 거래 국가에 실제적으로 경제 그다음에 국방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솔루션을 정직하게 제시하는 것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니 KF-21 자금도 제대로 약속도 안 지키는 나라인데 LIG 넥슨 이렇게 경어래 아니면은 뭐 유도폭탄 KGB 뭐 비군 같은 거 이런 거 생산기지 인도네시아에 같이 짓고 협력하면 이것도 뭐 기술 탈취하거나 돈 안 주고 막 또 그런 나라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기체계 현지 생산 공장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기체계 현지 생산 공장을 하고 운용한다는 거는 그 나라랑 우리나라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게 있냐면 얼마 전에 K9 자주포를 베트남에 수출한다 했을 때 말들이 좀 많았어요. 베트남이 한국과도 친하지만 북한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를 북한에 정보를 넘겨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베트남은 K9 자주포를 이제 한국한테 수입한 다음에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배치합니다. 만약에 중국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용도인데 북한의 K9 정보를 자기들이 빼내서 주면 북한은 또 중국한테 K9 정보를 주겠고 그러면 그 빼낸 정보로 베트남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무기체계를 수비한 그 몇 개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주고 기술을 주고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무기는 그 나라를 지키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리거나 아니면 기술 유출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데에서 그 현지 생산할 때 또 장점이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휴전국가라는 걸 좀 인식하시면 이 방산 수출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지 생산 공장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냐면 한국의 생산이 그 방산 수출 생산이 잘 된 이유 뭐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조립 공장도 창원에 있고 포 만드는 데도 창원에 있고 엔진 공장도 창원에 있고 전자장비 만드는 데도 창원에 있고 장갑도 창원에 있어요. 이렇게 집적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생산이 되는데 반대로 북한은 공격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대구경 미사일이라든가 단거리 탄도탄으로 이제 창원이 만약 공격받으면 우리는 K2 전차라든가 이런 무기 뭐 천무 이런 것들을 호주, 사우디, 폴란드에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원거리 생산 거점으로서의 해외 방산 진출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이게 또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화 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만 있으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오판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만 무력화시키면은 생산 못하니까
강국은 맞습니다. 요런 이 생산 기지로서의 방산 수출과 협력도 아마 좀 보시면 이게 의미 있는 방위 사업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2025년 9월 3일 중국에서 제80주년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를 펼쳤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저는 다른 분들 영상도 열심히 보기 때문에 열병식이 실속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도 되고 좀 두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전 세계 2위의 군사력 그리고 국방과학 기술력도 전 세계 2위인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시면 그래서 중국 무기 다 구라야 가짜인 거 아니야? 이 가짜인 것도 분명히 있는데 시도를 하는 것이 미국보다 더 많이 시도하고 미국보다 더 진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만 침공용 무기를 강조했습니다. 뒤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백식 전차라든가 그러니까 신형 전차나 장갑차 이런 것들이 좀 가벼운 경전차 아니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경량 무기 그 다음에 비행기로 잘 실어 나를 수 없는 무기들이 많은 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대만 침공용 무기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미사일 부분에서도 항공모함이라든가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잔뜩 내놨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항공모함 대응 전력 그 다음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경장비들 중심으로 퍼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신특수 무기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넘어서서 드론 무기, 레이저 무기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 무기까지 신무기들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좀 위협적이다. 물론 이게 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만 이 시도를 하는 것 자체로도 우리한테는 조심해야 된다. 얘들이 완전 뻥스펙이면 솔직히 우리나라 안심인데 아닐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긴장해서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실 뒷부분에 핵미사일들을 막 전시를 했는데 핵전쟁보다는 재래식 전쟁 준비를 많이 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핵미사일이 많이 종류는 드러났는데 뭐 한 종 빼고는 기존에 공개된 거 이렇게 혹은 개량이고 새로 공개된 것도 그리고 뭐 제일 큰 미사일 공개했다는데 이건 한 1970년대 나온 거고 핵무기는 생각보다 그냥 투자가 좀 적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중국의 열병식은 대만을 2027년까지 침공을 할 것인데 핵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재래식 전쟁만으로도 끝내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치르겠다라는 일종의 선언으로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핵전쟁, 핵미사일 쏘면 미국도 쏘고 공멸이니까 제한적인 재래식 전력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네. 보여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열병식과 한국 열병식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좀 뭐 예. 공통점이나 뭐 차이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열병식을 하는 나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열병식은 사실 평가가 좀 낮았던 게 유무인 복합 열병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고 멋있는 무기도 많이 나왔는데 예전보단 작게 나왔고 조그만 무인 무기 로봇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좀 이게 중국이 실속이 없다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병식을 크게 하는 나라들 러시아, 미국, 프랑스, 한국 정도가 있고 이제 중국이 들어가는데 요 중에서 로봇 무기 그다음 무인 무기를 많이 공개한 나라는 한국 정도가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난 10월에 국군의 날에서 육군 로봇계가 맨 처음 앞에 나갔거든요. 걸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로봇 늑대라고 하는 이 사족보행 로봇 이런 것들이 진행한 거와 굉장히 비슷했고 공군도 무인정찰기, 무인전투기를 땅에다 실어가지고 전시를 하고 심지어 해군의 무인수상전 그러니까 배랑 잠수함을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이 열병식을 하는 거는 사실 한국과 중국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 열병식을 할 때 실전 배치된 무기 그러니까 만 사용하고 트레일러에서 개발 중인 무기는 공개하지 않아요. 프랑스는 드론 같은 걸 잠깐 공개하긴 하는데 이것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쓰는 무인수상전까지 지상으로 끌어다가 전시를 하는 거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게 결국에는 유무인 복합 무기를 강조하는 게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열병식도 비슷해졌다. 참고로 제가 이제 국군의 날 지나면 한국 국군의 날 분석 기사도 올릴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한국은 작년에는 서울 시내 시가지 행진으로 해가지고 탱크, 장갑차, 미사일 이런 것들 다 이제 시가 행진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시기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가 행진은 하지 않고 이 유무인 복합 무기 그러니까 무인 드론이라든가 로봇계 이런 무인 장비 중심으로 계룡대에서 국군이랑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중국 열병식에 등장한 주요 지상군 무기 중 어떤 것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집중한 것 중에서는 백식 전차, 지원 전차 일단 먼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4세대 전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차는 세대에 따라서 전투력이 구분되고 우리나라 K2 전차는 3.5세대
전차입니다. 중국의 신형 100식 타입 100이라고 하는 이 전차는 4세대 전차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 유무인 복합, 그 다음에 AI가 들어갔습니다. HMD라고 하는 게임기 중에서 이제 쓰고 있는 VR 게임기 같은 헬멧을 쓰는데 이게 전차의 기관포라든가 포탑과 연동돼서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 거기에 돌아서 가고 이런 것들을 구현하거나, 전차가 하이브리드 구동을 해가지고 디젤과 전기 하이브리드로 해서 20km나 30km 느린 속력에서는 거의 무소음 주행을 해서 은밀하게 침투가 가능하거나, 장갑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원래 포탑이 크게 만들고 이제 포탑에 사람이 2명 정도 들어가는데 포탑에 사람이 없는 무인 포탑 개념을 넣어가지고 장갑을 효율화시켜서 방어력을 높이는 이런 개념들이 적용되는데, 이게 다 우리나라 K2 전차에는 없는 개념이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일명 K3 전차 이런 데만 적용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 중이니까 우리보다 앞서 나간 것도 사실인데 차이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력이 약해요. 이게 K3 전차는 130mm 포를 이제 장착할 예정인데 K2 전차는 이제 120mm 포, 그리고 차세대 4세대 전차인 K3 전차는 130mm 포를 장착하는데, 이번에 중국의 4세대 전차는 105mm 포, 이 105mm는 우리나라 K1 M48 전차 아주 구형 전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크기를 줄이려고 경량화한 상태에서 많은 포탄을 적재하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데, 대만에 탱크가 있는데 대만 탱크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국의 100식 전차도 양안 전쟁에 투입되면 이제 지상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전차전을 상정하지 않아서. 그리고 K3 전차는 차 한 대다가 드론 방어 장비, 기관포, 장거리 미사일 등을 이렇게 다 집약해서 타는데, 이번에는 중국은 지원 전차, 일반 전차를 해서 기관포만 탑재한 전차랑 그 다음에 전차포만 탑재한 전차, 요거를 나눠가지고 설정한 거. 요것도 이제 무게랑 기술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로봇 늑대,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로봇 개 같은 경우에는 실전 운영이 여러 번 알려져 있고, 이게 중국 명칭으로는 이제 로봇 울프, 늑대 로봇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 개랑 전체적으로 스펙은 비슷하나 이게 살상 무기라든가 센서 같은 것을 적용한 걸 좀 더 먼저 낸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어서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전쟁이 날 때 우리나라 신뢰를 추적하고 우리나라 신뢰에 숨어있는 사람들 찾을 때 이 로봇 늑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세 종류를 내놨는데, 우리나라도 레이저 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 레이저 무기를 판매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스펙상으로는 대한민국보다 속도가 빠르다. 우리나라는 지금 30kg급을 완성했고 50kg급을 개발했는데 중국은 30kW급, 50kW급, 거기다 1MW급까지 선보였다. 물론 중국산 스펙을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사우디에 수출한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 작동이 잘 안 돼서 사우디가 반품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스펙은 달성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개선해가면 위협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로봇 늑대 같은 경우는 전쟁 나면은 저런 로봇 개들이 들어와서 막 자폭도 하고 총도 쏘고 그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사실 이 분야에서 제일 발달하는 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비전 60이라는 로봇개를 투입해서 실내 수색을 쓰는데, 이 비전 60이라는 로봇이 원래 미국산 로봇입니다. 이걸 작년에 LIG 넥슨이 인수를 해서 지금 한국산이 되었어요. 한국도 여기에 대한 투자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긍정적인 결과나 이제 모습이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 하면 또 이제 항공 전투기나 무기, 항공기가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항공 무기 특징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지상에서 전시한 거는 쉽게 말해서 드론을 5종이나 공개했는데, 사실 드론이 보기에는 별로 볼 거 없는 이런 외형이기 때문에 실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탄 유인기의 경우에는 새로 공개한 전투기는 없고, 이제 J-20S라고 하는 스파이샷이 있는 신형 5세 전투기가 있었어요. 요 J-20S는 어떤 거냐면, 원래 J-20 스텔스 전투기는 한 명이 타는 단좌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복좌형이 드러났는데, 복좌형이 있는 이유는 무인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여기 탑재를 해서 앞자리에 있는 사람은 비행기 조종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무인 드론을 조종하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기체가 새로 나왔어요. 여기다 이 뒤에 있는 역할 분담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조종하느냐, 5개의 무인 전투기가 나왔는데 3개는 CCA, 그러니까 협력 무인 전투기라서 미국이 개발하는 것과 비슷해요. 요거는 약간 이제 저스펙 대량 양산으로 해서 무게 같은 것도 일반 전투기의 절반 이하, 무장 탑재량도 절반 이하, 속도도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한 이런 좀 저가 무인 전투기, 얘들을 쉽게 말하면 몸빵용으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미국과 비슷한데, 중국은 여기에 더해서 길이가 16m 이상의 대형 무인 전투기 2종을 공개했는데, 이게 스펙상으로는 거의 6세대 전투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KF-21과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스텔스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그 다음에 엔진도 출력이 엄청나게 좋은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파악돼서 이것이 미국이 없는 개념의 신개념 무인 전투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제공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공이란 거는 제공권, 그러니까 공중을 장악하는 능력이라서 공중전을 하는 드론이 아닌가. 제가 말한 CCA 이런 세종은 주로 지상 공격 주로 하거든요.
공중전에서 사람이 탄 유인 전투기나 막 이렇게 도구 파이트를 하든가 미사일 쏘든가 해서 이 6세대 미국 전투기를 이걸로 격추를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중국 해군 무기는 좀 어떤 게 소개가 됐을까요? 중국 해군은 사실 열병식 때 항상 소외가 됐는데 왜냐하면 해군이 함대가 아무리 발달해도 지상에다가 전시를 할 수 없어서 좀 약간 김이 새는 거인데 이번에는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이 공개되고 그 다음에 대량의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YJ-17, 19, 20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YJ-17 같은 경우에는 극초음속 글라이더라 해서 발사돼서 상승하다가 분리된 다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활공을 합니다. 극초음속 활공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YJ-19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램 스크램제트 엔진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이 하이코어라는 걸로 지금 현재 연구 성과가 공개됐는데 특수한 엔진으로 마 6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제트 엔진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 앞서 말한 글라이더보다 훨씬 더 잘 멀리 나갑니다. 그냥 무동력으로 나가는 것보다 엔진을 하면서 가냐니까. 마지막으로 YJ-20 같은 경우에는 극초음속 탄도탄이라 해가지고 원래 땅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바다에서 쏘고 이지스함에 쏘도록 개량해가지고 탄도탄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에 산 것보다 사실 좀 커요. 한국이 공개한 것들보다 큰 초대형 무인 수상정, 초대형 무인 잠수정이 있는데 요것들 같은 경우에 무인 수상정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사람이 안 탔으니까 마음대로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어선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근접 교정을 할 때 쓰일 수 있고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정찰 그러니까 몰래 적국이 항구에 침투해서 이 정보를 탐색하거나 아니면 적 잠수함을 추적하거나 기뢰를 부설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번에 좀 많이 돋보이진 않았다고 하지만 중국 핵무기도 좀 전시가 됐다고 하는데 핵무기 어떤 게 좀 얘기가 있었을까요? 중국의 대공미사일,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막는 것 중에서 신형 공개된 게 MHQ-29, HQ-19라는 중국판 사드, 중국판 GBI인데 요 중에서 GBI가 뭐냐면 한국에는 없는데 사드보다 더 큰 크기로 미국 본토를 막을 수 있는 미사일 방어 미사일이에요. HQ-29 같은 것도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들어서 거의 ICBM 사이즈로 대형 요격 미사일을 처음 선보였고 HQ-19는 중국판 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판 LSAM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상이 좀 비슷해요. 고도 100km 내에 약간 이제 중간 단계의 요격을 위해서 만든 신형 미사일 방어막을 이렇게 공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주목한 것 중에 엄청 크게 생긴 미사일 DF-5C 요게에 대해서 많이들이 말하는데 요 미사일 너무 커서 트럭 세대에다가 분리해서 지금 싣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그 크기는 큰데 사실 70년대 말에 개발된 거라서 아주 발전된 미사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크기가 워낙 크니까 수소폭탄 그리고 그 ICBM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수소폭탄으로 공격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신형 미사일은 안 났어요. 이 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오래 쓰고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이제 사거리 10,000km 이하 그러니까 뭐 2,000에서 5,000km 그래서 미국 서부라든가 하와이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은 비교적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CJ-1000 같은 경우에는 1,000km 이상을 우리나라 현무스랑 비슷한 크루즈 미사일 요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 기능을 넣어가지고 레이더의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맨 밑에 보면 DF-61이라 해서 신형 ICBM 탄도미사일이 나오는데 요게 러시아의 토폴-M 그 다음에 북한의 화성 18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막 뚜껑이라든가 파이프 위치까지 비슷해서 아마 러시아 기술 기반으로 한 신형 고체연료 핵미사일을 만들었다. 다만 이제 핵미사일이 중심이 아니어서 신무기들이 적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요번 열병식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좀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원래는 H-20 스텔스 폭격기라든가 엄청나게 크고 신무기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이게 실망이다. 드론이나 이런 거 몇 개 보여주지 규모가 크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중국이 실속을 차린 게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실전에서 쓰일만한 무인무기 중심으로 이렇게 전략을 꾸몄다는 건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을 때 이 대량의 고성능 무인무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요게 대해서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 무기가 최고란 건 아니고 미국이 여전히 기술력이 더 좋지만 세계 2위 규모와 함께 기술력도 사실 세계 2위로 올라선 게 아닌가. 특히 뭐 미국도 만들지 않은 6세대급의 무인전투기 사람이 타는 무인전투기가 아닌 걸 만들었다거나 이런 신개념 무기들이 몇 개 보이고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은 드론을 사용한 대규모 드론 전쟁 이런 것들에 대비도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되고 우리나라 방위사업도 중국에 지지 않게 열심히 신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국방이라는 건 항상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지내야겠지만 전쟁 상황도 염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계가 지금 분전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의 저런 거대한 열병식을 보고 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분들 혹은 뭐
정부분들 혹은 방위산업 업계분들이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방위 사업을 가진 거는 제조업과 IT 기술이 세계 2위로 됐었기 때문입니다. 딥시크 같은 내용들, 이런 중국산 AI를 중국 무기 체계에도 엄청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AI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국방 AI에 대해서 관심이 좀 부족하고 만든 사양도 기존에 뭐 탱크나 비행기를 만드는 기준으로 국방 AI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가령 국방용 LLM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채팅만 치면 재고라든가 무기 상황을 알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만들 때 A 무기 체계의 정보를 질문하면 대답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A 무기 체계 개량형이 나오면 그 AI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개발 방식이나 이런 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랑 AI를 개발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국방 쪽 AI는 좀 혁신이 필요하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업체, 기술력 있는 업체가 많은데 자금도 좀 고생이 많고 지원이 좀 부족한데 좀 양심이 없는 업체가 요직하게 있어요. 중국산 부품을 쓰는 업체들이 아직도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 잘 구별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단순히 50만 드론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 드론이나 사면 안 되고 우리가 군용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국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공급망이 안정화된 드론을 어떻게 싸게 만들 것인가 요게 대해서 고민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니 군사 무기를 만드는데 중국산 부품을 쓰면 전쟁 났을 때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드론 만드신 분한테 중국산 같은 거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터키산, 미국산 이런 그 드론 부품 모타 같은 거 샀는데 모타 조립만 터키에서 하고 모타에 들어가는 호일이라든가 이런 건 다 중국에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좀 그런 게 보여요. 이게 제조업이 중국이 너무 강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제 서방 측 국가 중에서 소부장 그다음에 기초 생산 능력이 뛰어나니까 한국이 우리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좀 투자를 해야지 일단 대한민국을 지키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라든가 우리 동맹국도 한국의 생산 능력 때문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제조업 기반이 남아있는 그 세계에서 중국과 그래도 맞서서 있는 서방 세계에서 탑급인 제조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고 이 서방 세계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돼야 된다. 뭐 그렇게 저는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기술 개발, 그다음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연구소 11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